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피크위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방, 단백질, 보충제, 식이섬유 훈련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 근육세포는 글리코겐 말고도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실제로 글리코겐만큼이나 중성지방도 에너지를 많이 저장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훈련 상태 그리고 근섬유 등에 따라 저장량이 달라집니다. 중성지방은 근육 무게의 1%에 이를 수 있지만 지방은 근육보다 부피를 덜 차지해서 근육이 완전히 지방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중성지방은 근육 부피의 2%를 넘을 수 있습니다. 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번의 운동으로 근육 내 중성지방은 30%가량 감소할 수 있고 3일간 고지방 식단을 했을 시 기준치보다 60%더 높은 중성지방을 저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육 내 글리코겐이 부족할 때는 우리 몸에서는 글리코겐의 충전이 더 우선이라 중성지방의 충전은 느릴 수 있지만 지방 섭취를 통해 중성지방 저장은 늘어나며 웨이트 및 지구력 운동 시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 로딩이 보디빌딩에서 알려진 전략이긴 하지만 피크위크에서 지방 로딩 전략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일간 고지방 섭취, 3일간 고탄수 섭취는 중성지방과 글리코겐 둘 다 증가시켰습니다. 하지만 6일간 고탄수만 섭취한 그룹은 글리코겐을 충전시켰지만 중성지방을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고탄수 저지방 식단은 중성지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운동 후 세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을 더 쓰기 때문입니다. 헤비급 보디빌더가 대략 60kg의 근육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성지방을 로딩했을 때 대략 근육 부피의 1%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설에 의하면 이는 순수 근육량의 0.6kg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 로딩은 피크위크 때 탄수 로딩과 함께 쓰면 좋아 보이며 마찬가지로 통제된 상황에서 계획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도 피크위크 시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추천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키로당 0.8kg입니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섭취 칼로리가 낮기에 키로당 0.8g의 단백질 섭취는 근성량에 적합하지 않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취미로 웨이트를 하는 분에게도 단백질을 최소 체중당 1.6배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전문으로 하는 보디빌더의 경우 최소 체중의 1.7배를 먹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6개의 논문을 검토한 이 연구에서는 제지방의 2.3에서 3.1배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경력의 선수들과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진행했기에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내추럴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시합까지 11주가 남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했을 때 피실험자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2.68배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시합의 탑5에 든 남성과 여성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했는데 각각 체중의 3.3배와 2.8배였습니다. 피크위크 시 단백질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탄수 밴딩과 탄수 로딩 시 단백질 섭취량을 고정할지 바꿀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피크위크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할지 말해주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체중의 1.1배인 저탄수와 체중의 3.2배인 고단백을 3일 진행, 그 뒤 하루 동안 체중의 9배인 고탄수와 체중의 0.6배인 저단백을 했습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었을 때 탄수는 252g을 먹었는데 단백질 섭취가 줄었음에도 위장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탄수 로딩을 할 때 고단백을 진행하면 위장 문제를 더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백질 섭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탄수 로딩량을 조금 줄이고 하루를 더 추가해서 로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위장의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탄수량을 더 섭취해 탄수 로딩의 양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백질 피크위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의 2.5에서 3.5g의 고단백을 밴딩 때 3일간 진행, 이후 체중의 1.6배 저단백과 탄수 로딩을 1에서 3일간 진행, 이후 시합 전날엔 고단백, 저탄수, 고지방을 먹으며 이뇨작용과 근육 내 중성지방의 저장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했듯 탄수 로딩과 더불어 지방을 적게 먹으면 중성지방의 레벨이 감소할 수 있지만 탄수 로딩을 통해 글리코겐 양은 높아졌으니 체내에 글리코겐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근육 내 글리코겐 수치가 높고 세포 내 수분도 많다면
이뇨작용과 세포의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하루 전 단백질 섭취를 늘리거나 유지하면서 탄수 섭취를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면 탄수화물 로딩 중에 생기는 불필요한 피하와 외부 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 나트륨, 칼륨, 보충제, 헤드다운 틸트 등과 같이 이뇨작용을 하는 것에도 도움됩니다. 또한 근육 주변의 피하 지방이 증가하며 근육이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충제. 보충제는 보디빌더와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그중 프로틴 파우더, 가공탄수, 부스터, 크레아틴,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커팅제, 이뇨제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중 어떤 것이 피크위크 시 효과를 내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피크위크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51명의 내추럴 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남성 75%와 여성 89%가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보충제는 남성의 37%가량만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탄수, 물, 나트륨에서 말했다시피 보디빌더들은 근육의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 글리코겐을 최대한 충전하려 합니다. 따라서 덱스트로스, 사이클릭 덱스트린과 같은 탄수가루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료에 따라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선수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섭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탄수의 혈당 지수가 글리코겐의 합성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개체를 끝마치고 글리코겐을 빨리 채우려는 보디빌더에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고혈당 탄수가 빠르게 글리코겐을 재충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시간 정도의 긴 텀이 있다면 빈도에 상관없이 글리코겐을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와 단백질을 같이 먹어주면 글리코겐의 충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피크위크 시 평소에 먹지 않은 탄수와 단백질 그리고 다른 보충제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성분은 위장 문제 등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48%가 크레아틴을 시합 준비 중 먹으며 여성의 경우 51%가 섭취했다고 말합니다. 크레아틴은 순수 근육량을 올려주는 동시에 체지방을 감소시키며 세포 내 수분 상태를 늘려준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3일간 크레아틴을 로딩했더니 세포 내 수분을 3% 증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아틴은 글리코겐 충전과 초과 보상에도 도움될 뿐더러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시 크레아틴 로딩에 도움됩니다. 근육 크레아틴 수치는 로딩 후 천천히 줄어드는데요. 따라서 피크위크 때 글리코겐을 로딩하면 크레아틴 섭취는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량의 크레아틴 섭취는 근육에 탄수를 빠르게 공급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로 보디빌더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충제 중 하나인데요. 논문에 의하면 남성의 39%, 여성의 47%가 오메가3를 섭취한다고 말했습니다. 논문에서 오메가3가 염증 완화와 인슐린 민감성을 완화시킨다고는 하지만 오메가3가 피크위크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보충제는 이뇨제인데요. 보디빌더들은 종종 이뇨제를 사용해서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나트륨을 배출하여 제액량을 변경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뇨제를 쓰는데요. 이 논문에 의하면 24시간 내에 평균 3kg를 감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이뇨제는 와다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되었습니다. 이뇨제와 비슷한 이뇨 효과를 내는 것이 서양민들레인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서양민들레와 세포 내, 세포의 체액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으로 다량 섭취해도 독성이 없는데요. 비타민C는 산에 의한 소변 증가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키로당 11mg을 섭취시켰을 때 이뇨작용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어른을 대상으로 500mg을 정맥으로 주입했을 땐 이뇨작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타민C는 안정성이 높으며 비약물적 이뇨제로서의 장점을 가지는데요. 피크위크 시 위장장애를 최소화하고 혈중 농도를 최적화하는 비타민C 연구는 더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합 12에서 24시간 전 500에서 1000mg의 비타민C 섭취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분 손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피크위크 시 많이 사용되는 보충제인데요. 최소 25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뇨 효과가 나타납니다. 평소 카페인을 섭취하는 분이라면 카페인 섭취를 2주간 줄일 시 카페인 민감성을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뇨작용은 섭취를 많이 하셔야만 이뇨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 기분 향상, 퍼포먼스 향상 효과를 일으키지만 체중 감량을 위해 급격하게 섭취되거나 대회 전날 밤에 섭취될 경우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금단 효과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피크위크 시 카페인 활용법은 카페인 섭취를 피크위크 초반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회 하루 전에 이뇨제로 사용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대회 당일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섭취하여 체액 균형, 기분 향상, 각성 효과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체중의 3에서 8mg의 카페인 섭취는 글리코겐 로딩을 가속화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긴 합니다. 따라서 피크위크 중간에 카페인을 글리코겐 충전의 용도로 활용하면 카페인을 이뇨제로서의 쓰는 효과는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는 식물성 물질로 수용성 또는 불용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위장 건강과 대변 규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개체를 맞추고 싶다면 섬유질을 줄이면 도움될 것입니다. 한 논문에 의하면 개체를 위한 선수들에게는 10에서 13g의 식이섬유 섭취를 권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대변 부피에 물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의하면 2일간만 섬유질을 제한해도 대장 내용물을 비우거나 청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대회 전 섬유질 섭취량을 줄이면 일반적으로 배가 부어오름 또는 물이 차는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를 패스하는데도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크위크 시에는 포드맵 음식군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포드맵 식군은 소화되지 않고 소화관에서 액체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배가 부어오르거나 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제품, 락토스와 글루텐이 풍부한 음식군도 피크위크 시 제한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훈련. 보디빌더들은 대부분 저항 운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웨이트가 글리코겐 및 근육 내 중성지방을 얼마나 줄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고볼륨 하체 운동은 외측 강근의 글리코겐과 중성지방을 각각 약 30% 감소시켰으며 이런 감소는 에너지 관련 요소인 헥소키나제, 탈수소 효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보디빌더들에게 발 운동을 원RM의 80% 3세트를 해도 상완 이두근의 글리코겐을 24% 줄이고 젖산을 약 20배로 높였다고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도 웨이트 경험이 있는 남성들에게 무릎을 펴는 세트를 6번 진행했을 때 근육의 글리코겐이 약 40% 정도 줄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운동 후 2시간 동안 금식을 진행하면 이 손실의 약 50% 정도는 글리코겐 대사산물을 즉각적으로 이용하여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실험진이 무게를 2배로 늘려 피실험자들에게 6회 실패 지점을 시켰더니 거의 동일한 글리코겐 사용 패턴과 즉각적인 회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디빌더들이 흔히 사용하는 횟수의 저항 운동은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소를 상당히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연구들을 보면 체지방이 높은 여성의 경우 지방산화가 높으며 웨이트 경험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레그 익스텐션 6세트 10회를 시켰더니 근육 안에 저장된 중성지방의 42%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운동 중에 근육이 지방을 연소하여 에너지를 얻는다를 의미합니다. 운동 후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근육 내 중성지방은 33% 찼지만 글리코겐은 운동 중 25% 감소했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육 내 중성지방은 음식 섭취가 없을 땐 느리게라도 회복되지만 글리코겐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탄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단 및 운동이 근육 내 글리코겐과 중성지방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강도에 따라 이 또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훈련 강도가 너무 높다면 인슐린의 민감성과 글리코겐 충전을 방해하기에 피크위크 때는 과도한 근육 손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웨이트를 통한 과도한 근육 손상은 체중의 10kg씩 탄수를 섭취해도 24시간 이내 완전한 회복은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염증의 강도에 따라서 글리코겐을 채우는 과정에서 수분 섭취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